네, 지난 방송에서 인구와 지방선거를 너무나 깔끔하게 분석해 주셔가지고요. 이번에는 이분 모시고 부동산도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너무 먼가요? 제가 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송을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는 우리 교수님. 이런 칭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어떻게 유튜버로 한번 데뷔를 하시겠습니까? 아유, 저 바쁩니다. 네.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관훈 클럽 토론에 초청되어서 그 뭐 닥치고 공급 부동산 관련해서 닥치고 공급이라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모든 언론이 닥치고 공급으로 그래요? 예전에 닥치고 정치라는 책을 우리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책을 낸 적이 있었는데 이제 닥치고 공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인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녹여져 있어서 그 하나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보셨어요? 어제 관훈 클럽 토론? 요약만, 요약만. 기사만, 예. 보도만 봤습니다. 전반적인 취지는 어떠한 것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 경제 정책을? 그러니까 부동산 부분만 제가 기사를 봐서요. 다른 건 제가 못 봤고. 네. 일단 뭐 상황 진단은 뭐 당연히 정확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뭐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본인이실 테니까. 예. 그리고 사실은 이 부동산 시장 상황이 네. 뭐 선거 기간에 잠복해 있었지만 사실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건데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부동산은 사이클이 있거든요. 시장은. 근데 오늘 공급 부족은 사실은 뭐 몇 년 전에 누군가의 의사결정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공급 관련한 모든 지표, 제일 중요한 이제 인허가 지표가 줄었고 사실 그 정보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추산을 하면 그러면 한 2, 3년 뒤에는 서울에 공급이 없겠구나. 뭐 그렇게 예측하면 지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사야겠구나 이런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이 이게 들썩들썩한 건데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죠. 지방선거 전에 사실 이거 한번 터질 거다. 예. 저도 되게 관심 있게 봤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유 하여튼간 다시 지방선거 기간은 오히려 좀 조용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터졌고 그래서 뭐 공급에 대한 인식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부동산이라는 게 전문 용어로 가면 이제 공급의 비탄력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낮은, 그러니까 비탄력성이 굉장히 높은, 탄력성이 낮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한다고 바로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올라간다고 바로 지을 수도 없고. 네네네. 가장 큰 이유는 땅이 없잖아요. 아니 그래서 어제 그 김용범 실장도 이런 멘트를 하세요. 아니 지금 나오는데 족족 지어야 된다. 그런데 뭐 여기는 이래서 반대하고 저기는 저래서 반대하고 그러면 우리 청년들 다 도대체 어디 가서 살란 말이냐? 이렇게 그 도발적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짜투리 땅이라도 찾아서 지을 수 있는 데는 짓자, 닥치고 공급하자 부동산 이런 입장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을 하겠다, 공급 시그널을 주는 건 뭐 지금 굉장히 정확한 방향이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또 정치적,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다 정치적 정책이에요. 제가 보기엔 세대가 맞물려 있고 또 세법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옛날부터 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이제 짜투리 땅 정도의 집을 지어서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몇 년 안에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최소한 3, 4년 걸리는 문제고. 그러면 그래도 임기 내에 지어서 뭐 첫삽을 떠서 지을 수 있으면 그거는 근데 이제 뭐 왜냐면 윤석열 때 거의 공급이 없었기 맞아요. 때문에 그게 제일 큰 원인이지 않습니까? 제일 크게 원인이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사람들한테 기다려달라고 하는 걸 이제 과연 사람들이 수긍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 수용성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어려운 문제다라는 생각입니다. 공급은 쉽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 관련해서는 결국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금리의 수준, 그다음에 이제 접근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사람들의 소득인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이제 수요 요인을 결정하는데. 어느 것 하나 사실은 녹록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희망은 한은의 하반기 금리 인상. 그 어느 정도 할 거냐 이게 있고 사실 금융은 거의 쥐어짤 만큼 쥐어짰거든 제가 보기엔. 실제로 주담대 잔액 자체는 뭐 지금이 최대지만 그 중에 정책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혹시 그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봅시다. 첫 번째 그 교수님께서 가져오신 데이터는 이거는 이제 거래는 줄었는데 그 집값은 올랐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14년부터 데이터가 나온 것 같아요. 그 도표를 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진짜 와,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이런 우상향하는 어떤 자산 가격을 보는 게 되게 드문 일인데 구체로 보면 이제 5억에서 박근혜 정부 초기 출범에 5억 정도에서 지금 이제 15억 7천이거든요. 이건 이제 서울 지역 평균 아파트 매매가입니다.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고 그다음에 이제 KB 기준 자료인데 한 3배 오른 겁니다. 근데 보시면 저 빨간색 10년 사이에 3배. 그다음에 저 점선은 뭐냐면 그 각 정부 동안 평균 매매 거래량. 그래 보면 박근혜 정부 때가 제일 많았고 문재인 정부가 사실 막 공급이 줄었다 했는데 사실 거래량을 보면 이제 줄긴 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때는 이제 거의 바닥이었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정부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약간 여기 일반인하고 정책 당국자하고의 괴리가 있는데 또 연구자하고 부동산을 볼 때 두 가지를 보거든요. 사람들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 시장이 움직여서 불만이 좀 덜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거래량은 줄고 가격이 상승하는 가장 안 좋은 조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막아야 된다는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재현될 거라는 불안함이 확실히 있고. 문재인 정부 때처럼 거래는 줄고.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규제를 세게 해서 거래량을 주는데, 그런데 가격이 안 잡히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건데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이제 집값이 한 2배쯤 올랐어요.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그걸 이렇게 나눠서 보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 2020년 이전과 이후를 보면은 그 상승 비율이 코로나 이전이 한 3년쯤 돼요. 왜냐면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됐으니까. 근데 3년 동안 한 4 정도 올랐어요. 절대 10으로 잡으면 100으로 잡으면 한 40 정도 오른 거예요. 나머지 2년 동안 60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 코로나 이후에 폭발적으로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그때 이제 0% 금리가 들어갔거든요. 유동성이 폭증했죠. 그러니까 모든 규제 정책이 그냥 무효화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포모 현상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못 사면 영원히 못 살 것 같은 서울에. 또 실제로 경험적으로 보면 그때 집을 산 사람은 손해 본 게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프가. 그러니까 사실 그 예측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거에 재현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특히 민주당 쪽은. 그러니까요. 그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이 매매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이제 전월세 시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노도강 계급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대출을 규제했기 때문에 6억 이상 대출을 받아서 나는 강남 가고 싶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묶여가지고 노도강에서 사는 사람들은 노도강을 탈출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다. 대출 규제로. 그렇죠.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한 불만을. 그건 뭐 당연히 그러니까 모든 금융 규제는 사실은 되게 즉각적이에요. 세금은 이제 낼 때 화가 나는 거지만 금융은 이제 항상 막혀 있으니까 이거 세금은 딱 정해진 시점이 있잖아요. 뭐. 근데 이제 금융은 내가 필요할 때 가면 안 주니까 당연히 그게 불만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부동산 정책의 정치적 어떻게 보면 한계입니다. 가장 강한 부동산 정책을 왜 못 펼치냐? 선거에서 그렇게 하면 선거에서 지기 때문이에요. 아주 제가 맨날 주장하는 건데 그래서 그 전월세 그래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전월세 그래프. 이 그림을 저도 이제 만들어 그 다음 거. 서울 아파트 시장의 전세 및 월세 거래고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평균 거래량을 100으로 놓고 이 2020년 이전의 평균 전세 월세 거래 서울의 아파트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걸 100으로 놓고 이제 언제 한번 이게 우리 임대차 시장이 한번 뜨네요. 했던 게 바로 이 임대차 3법. 이것도 역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2020년에서 기억하실 22년 사이. 그렇죠. 그때 막 전세값 오르니까 사실 저는 이제 최악의 수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시민단체가 주도했던 거 아닙니까? 임대차 3법? 참여 뭐 연대가 왜였는지 우리 서로 아시죠? 그래서 하여튼간 그랬죠. 근데 이제 보시면 이 그래프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 파란 게 전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월세가 많이 는 거는 사실인데 그거 많이 늘었죠. 요거는 사실은 최근 현상은 아니고 저도 이제 데이터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임대차 3법 이후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전세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주인이 전세 자금을 받아가지고 돌리는데 메리트가 떨어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월세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반전세 뭐 이런 식의 그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냥 매물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임대차 보호법 때는 그 두 개가 동시에 시작된 거예요. 그때가 0% 금리가 막 시작했을 때고, 그 다음에 전세가 잠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월세로 사람들이 빠진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왜 다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최근에 주택 규제가 결국은 실거주 하라는 거잖아요. 일가구.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세는 줄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서울에 최근에 분양 물량이 없습니다. 분양 물량이 나와야 전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겹치니까 사실은 다시 전세량 자체가 절대로 준 건 아닌데 어쨌든 하락 추세고 월세는 빠르게 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사람이 흔히 말하는 주거비 부담으로 사람들이 체감하게 되는 거죠. 예전 문재인 정부 때 그 김현미 장관이 그 집이 빵이라면 매일 찍어내고 밤새워서, 싶다. 밤새워서 찍어내고 밤새워서가 싶다. 핵심입니다. 밤새워서 찍어내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땅 파서 짓기 시작해도 집 짓는데 최소 한 3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 갈등 조정하는데 또 그러니까 서울은 특히 걸려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대규모 대규모 단지를 만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신규 부지를 만들지 않으면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은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데 재건축은 공급 효과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옛날에 지은 아파트는 저층 저밀도였으니까 재건축을 하면 신규 물량 공급 효과가 있죠. 근데 최근 서울은 다 고층이잖아요. 이제 목동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조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의 공급 효과가 이제 반포였던 건데 이제 지금은 그런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재건축은 결국은 뭐냐면 고층이 계속 고층을 짓는 거라 공급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순증 효과가.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재건축 기간 동안 전세난이 일어나잖아요. 대규모를 질수록. 그렇죠. 이런 건 어때요? 그 오늘 어제 그 김용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태릉 골프장,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도 의외로 폐교 분지들이 있다. 폐교 부지들, 그 다음에 뭐 과천의 경마장 이런 데를 해서 아니, 그건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다고 해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사실 뭐가 부족한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서울이 이렇게 부족하냐? 그러니까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얘기는 다 서울 아파트 시장 얘기예요. 네, 지역 아닙니다. 네, 지역은 남아돕니다. 뭐 제 학교가 있는 대구 펑펑 남아요. 진짜로.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 경기도 중에, 그러니까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그리고 서울 중에서도 아파트 시장에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서울은 사람들이 계속 모여드는 곳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와 뭐 일자리가 있고, 뭐 편익도 있고, 뭐 누구나 다 서울 가서 살고 싶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요가 꾸준히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래프 보여드렸지만 자산 가치로서도 서울 부동산은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입니다. 이거 말고 그 앞에 걸로 앞에 고 우상향하는 로켓처럼. 첫 번째. 이것만 그러니까 저런 자산을 보면 이게 지금 최근에 지방에 있는 부자들이 그렇죠. 서울에 집 한 채 사야 된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제상에 그런 혜택이 많아요. 그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서울은 기본적으로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주와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독보적인 자산이에요. 서울의 집 한 채. 아파트라는 거는. 그러다 보니 사실은 뭐 이제 흔히 말하는 시민단체 쪽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공급을 해도 얼마나 도대체 해야 이걸 만족하겠냐. 그러니까 그 말은 맞거든요. 왜냐하면 거주로서는 그럴 수 있는데 자산으로 생각하면 뭐 4천만이 한 채 두 채 더 살 수 있으니까 그건 채울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국 요거 현상에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흔히 말하는 이제 기대가 바뀌는 거예요. 서울은 항상 아파트 불패, 뭐 흔히 말했던 부동산 불패 심한, 강남 불패, 이런 거 그다음에 뭐 흔히 말하는 영어로 해서 됩니다. 포모 이런 게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대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뭘 잘하셨냐면 굉장히 센 발언을 했지만 뭐 우리 이제 뭐 세금 유예, 양도세 중과 유예 안 해준다. 그게 사실 기대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때 잠깐 서울 집값이 주춤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서울에 공급 없네, 확실한 공급 없네, 세제 개혁도 한계적이네, 뭐 등등. 그다음에 최근에 주식시장 좋으니까 돈이 들어갈 것 같네. 이게 걷잡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 다시 집값이 오르는 건데. 최근 지금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더 빠르게 오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포머를 진단한 몇 가지 제 만의 지표가 있어요. 예. 그중 하나가 뭐냐면 30대 서울의 아파트 신규 구매인데 이율. 그 그래프 좀 데이터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실래요? 예. 그래프. 예. 저 이렇게 위에 잘 안 보시겠는데 저 위에 치솟고 있는 게 30대입니다. 41%. 예, 예. 예. 근데 이게 언제 한번 치솟았냐면 이 데이터가 2019년인가 20그러니까 한 몇 년 안 돼요. 근데 2025년에서 매주 19년일 겁니다. 예, 근데 예. 이제 언제가 시작은 2019년 19년인데 시작이고 처음에 제가 놀랐던 30대가 확 사실은 올라간 뭐냐면, 거는 2025년에 확 맞습니다. 올라갔네요. 그리고 이제 예. 언제냐면 20년에 한번 튀어요. 그러네요. 보시면 알겠지만. 예. 근데 이게 되게 드문 게 음. 옛날에는 집은 한 40대에 사는 거였어요. 그렇죠. 예. 왜냐면 네. 어느 정도 자산을 모아놔야 뭐 될 거 하나 아니에요. 되니까. 예. 30대는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사람이 집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애 교육이에요. 근데 30대는 아직 자녀가 그게 안 없으니까. 나요. 그러니까 좀 선택이 자유로워요. 예. 그러니까 40대 돼서 돈도 좀 모이고 예. 애 교육 때문에 집을 샀는데 예. 그게 깨진 게 2020년이에요. 그러니까 30대가 지금 못 사면 나 영원히 못 살 것 같다 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데이터를 보니까 네. 다시 30대가 치고 올라갔더라고요. 지금 그 뒤에 40대가 한번 치고 올라갔잖아요. 네. 예, 그게 다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 좀 불길한 지표예요. 예. 예. 지금 보면 30대 비율이 예. 1월에 32.6, 2월에 40, 3월에 43.4, 4월에 45.8 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서울 지금 평균 매매 아파트 매매값이 15.7억, 16억쯤 되고. 예. 16억인데 예. 서울 아파트 매수자 10명 가운데 절반이 지금 30대가 그러니까 집을 이게 사고 어떻게 있어요. 사는 가능한가 싶어요, 사실은. 무슨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취업 노동시장 처음 초기 진입 연도가 20대 후반인데 예. 그럼 30대 중반에 산다고 가정하면 10년 동안 우리가 돈을 얼마나 모을 수 있겠어요? 이거 다 부모가 그러니까 해주는 대출과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예. 텐데. 그 최근에 데이터를 분석해서 제가 뭐 지금 그 어디인지 찾아봐야 되는데 예. 그 자금 조달 내역서. 예, 자금 예, 조달 그게 내역서 경향신문 보면, 예. 분석을 보면 예. 자금 조달 내역이 강남은 주식 채권 팔아서 하고 노도강은 예. 빚내서 하더라. 예. 뭐 이런 데이터가 근데 이제 있었어요. 저는 그게 참 놀라운 게 어쨌든 이게 15.7억 그러니까 뭐 한 12, 3억 정도 네. 된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진짜 하여튼간 좀 놀랍죠. 예, 30대가 산다는 거. 그러니까 개인의 판단은 당연히 존중이 돼야 되고 합리적 근거인데 네. 어쨌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제가 걱정하는 이게 문재인 정부 후반기 약간 공포 마케팅은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근데 예. 그거 재현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용문 실장도 나와서 네. 아마 시그널을 주신 것 같은데 참 제한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예. 데이터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하고 경기권의 아파트 공급을 네. 정권별로 네, 분석을 그거- 하셨어요. 데이터를. 네, 네, 예, 그거 이것도 좀 한번, 분석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보통 공급 지표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음. 분양 입주는 이제 약간 그러니까 입주는 진짜 당장 내가 들어갈 거고 네. 우리 분양은 알겠지만 우리나라 대부분 선분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이것도 그때 사실 웃기는 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이 옛날에 분양권을 건설- 신청한 사람들은 약간 그 시장에서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일단 내가 몇 년 뒤에 입주하니까. 그러니까 네네네. 이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건 이제 전세예요. 전세.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핵심은 그다음에 인허가는 이제 몇 년 뒤에 공급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그러니까 핵심은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 정부가 제일 낫다 모든 기준에서. 그러네. 예, 그게 제일 첫 번째고. 근데 지금 얼마 안 됐으니까. 예.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인허가가 너무 낮잖아요. 보시면 그러네요. 알겠지만 예. 숫자를 보면은 물론 문재인 정부랑 비교하면 거의 뭐 한 27만에서 19만이니까 예. 엄청 빠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사실은 사람들이 요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몇 년 뒤에 분양 입주가 작을 거라는 걸 다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죠 지금부터. 예. 지금 보면 그래도 입주가 문재인 정부 때 제일 많았어요. 16만 6천.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사실이에요. 저도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상당히 일을 한 거. 그러니까 들어가서 살게 만든 거는 문재인 정부예요. 근데 이제 그건 또 사실은 입주를 많이 한 건 박근혜 정부가 분양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사실은 그러네. 인허가를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근데 박근혜 그러니까 정부가 인허가도 많이 하고 분양도 많이 그러니까 했네요. 참 재미있는 게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공급을 못했다. 근데 제가 이 데이터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논문 쓰려고 만든 건데 네. 모든 기준으로 해봤어요. 제가 더 디테일하게. 예. 문재인 정부의 분양, 그러니까 시장 공급량이 적지 않았어요. 어. 전 정권에 비해서. 예. 근데 사람들은 부동산 때문에 망했다고. 아니, 실제로 정권은 이런 걸 부동산 때문에 생각하고 제가 예. 공부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하여튼 공급을
진보가 안 했다 뭐 이런 거에 예. 대한 일종의 오명을 뒤집어 쓴 건데 예.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예. 결국 기대를 못 바꾼 거예요. 문재인 사람들의 심리 기대 예측. 심리 예측. 그러니까 우리가 다 누구나 데이터 안 보면 문재인 예. 정부가 공급도 엄청 적었고 그래서 집값이 엄청 오른 거 아니냐. 근데 데이터를 보면 아니거든요. 이 그러네요. 서울 경기도 그렇고 서울만 봐도 달라요. 그러니까 제 취지는 뭐냐면 네. 공급이라는 게 사실 절대량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기대를 꺾는 작업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못 사는 거 걱정하지 마. 몇 년 뒤에 더 좋은 아파트가 들어와. 그러니까 지금 너 달려가지 마. 이게 기대를 바꾸는 거거든요. 네. 그 신호를 사실은 줬어야 됐다. 그러니까 뭐 줬어야 네, 했죠. 그 신호를 시그널을 그리고 그 신호를 준 딱 하나의 정권은 사실은 MB예요. 이명박. 네, MB 때 그랬죠. 그래서 박근혜가 됐나? 그러니까 MB 때 네. 제가 말씀드린 보금자리 주택의 맞아요. 강남 그린벨트 네. 그때 집값이 떨어졌어요. 물론 그때는 거시경제 변수도 별로 안 좋았지만 그러니까 그것 빼고 서울 집값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질과 예. 기대의 심리와 경제는 예. 심리니까 예. 이런 것들을 정치의 영역에서 예. 이를테면 그걸 뭐라 해야 되나 동시다발로 추진을 했어야 됐는데 일은 일대로 했는데 평가가 엉망으로 나온 것은 당시 언론이 또 막 그렇게 비판 보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저는 이제 그때 이거 막 얘기하고 다녔어요. 처음 공부할 때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 다 까먹었지만 그때 사실은 몇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LH 직원들 사태. 투기했던 거 뭐 이런 거. 지금 다 사람들 기억도 못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또 한번 심리를 확 해서 진짜 그쵸. 막 했죠. 맞아요. 예. 그다음에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죠. 그게 사실 엄청 컸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다 상실시켜 버리는. 그랬죠. 그때 순살 아파트 사태도 있지 않았어요? 그건 잘 그건가? 기억이 안 나요. 예.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그렇죠. 있었냐면 이제 뭐 뒤 시간 되면 얘기하겠지만 세금이에요. 예. 세금. 세금 엄청나게 정책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낀 세대였는데 너무 강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비판과 이런 거 내면 어떡하냐는 사이에 끼어서 자기 목소리도 못 냈고 더 중요한 사실은 네. 결국 종부세나 양도세 다 중과했잖아요. 네. 실행은 거의 못했어요. 특히 종부세는 실행 하나도 못하고 그 다음에 기억나시겠지만 말만 하고 끝났구나. 서울시장 선거 참패한 다음에 네. 그때 박영선 시장하고 아마 예. 오선 그러한 다음에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여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 풀자. 다 풀자. 어. 네. 그러니까 그게 반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그때 항상 혼자 떠들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은 수용성의 문제예요. 낼 준비.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세금을 좌절시키냐, 특히 보유세는 일단 몇 년은 욕하면서 내요. 그리고 다음 선거 때 우리나라 선거 2년에서 4년인데 죽인데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무도 집 안 팔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문재인 정부 때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똘똘한 한 채와 관련해서 민정수석을 그만둬 버렸잖아요. 집 팔라고 하니까.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강남집은 자기 지역구 청주집은 팔고 강남집은 놔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도덕적 해이가 국민들한테 저 사람들 보니까 집값 더 오르겠네. 그러니까 내로남불 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훨씬 어떤 국민들의 그러니까 그게 기대했던 맞아요. 그러니까 촛불혁명 정부로 출발했던 뭔가 그 시민혁명으로 그 잉태된 정부가 그 정부에서 일하는 고위공직자들이 보여준 태도라는 게 저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결국 국민들의 니들도 반감, 니들도 똑같네.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를 형성하는 하나의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모순적이고 위선적이고 그다음에 확실한 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걸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 진짜 어렵거든요. 이게 지속 가능성이 저는 제일 큰.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는 한 1년 동안을 저는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해왔다고 평가해요. 네. 물론 센 발언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한성숙 총리가 오늘과 내일 양일간 총리 청문회가 있는데 네 채였어요. 다주택자였는데 집을 싹 팔고 한 채만 남겼습니다. 일부는 막 5억 얼마 기부도 하고요. 본인이 산 거보다 더 싸게 내놔서 금매로 팔기도 하고 손해보고 팔기도 하고 하여튼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한성숙 총리 물론 오늘 뭐 많은 그 매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왜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청문회가 어딨냐라고 진보 언론에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이런 태도가 시장이 주는 시그널은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일단은 뭐 이거는 자기가 한 말을 지킨 거니까 그거는 좋게 평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했던 그 똘똘한 한치 현상의 이제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언제 한번 시간 되면 그건 한번 자세히 얘기해야 돼. 왜냐면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 예. 결국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차이가 또가 뭐가 있냐면, 문재인 정부는 그때 2020년 이후엔 전국이 다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수도권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딱 서울만 올라요. 그리고 이제 그게 경기로 퍼지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어쨌든 지금은 그때보다 금리가 훨씬 높아요. 그다음에 이제 크레딧도 훨씬 더 접근 가능성이 낮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거는 집값을 연착륙할 수 있는 예. 하나의 정책적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공포 마케팅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2020년 이후처럼 안 갈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되게 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후에 이제 세법 개정안에서 똘똘한 채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7월 세제 개편안 네, 내주 얼마 안 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 언제 나와요? 그건 모르죠. 그렇죠. 7월에 발표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네. 그 고액 뭐 이제 춘추관에 떠도는 소문을 네. 이제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자들 사이에는 최소 50억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그러니까 이제 전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종부세 한 구간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 예. 뭐 그거는 뭐 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거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예. 그거 하면 집값이 잡힐까요는 아마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 한들 집값은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다.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건 예. 확실합니다. 예. 너무 확실하다고 욕 먹겠네. 제가 예, 판단이 교수님 그렇고, 판단은 예.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네. 시장 기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건 지금도 논쟁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왜 집값을 못 잡았냐? 2017년에 집권하자마자 한 3, 4개월 있다가 바로 정책을 하나 냈어요. 하도 많은 정책을 내서 기억이 안 예. 나는데 뭐 하여튼 7, 4, 8 뭐 이런 거 맞아요. 냈는데, 그때 사실은 보유세 정책이 세게 안 나왔어요. 그때 예. 그래서 제가 아는 모든 진보적인 사람들이 다 그걸 욕했어요. 그때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줬어야 됐다. 예. 엄청나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그럼 보유세에 대해서 근데- 강한 시그널 주는 게 근데 이제 제 질문이 뭐냐면, 네. 진짜 그것 때문에 안 잡히냐 이 생각이 있어요. 아. 예.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시차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핵심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또 이재명 정부의 사실은 지금의 난제인데, 제 판단과 무관하게 시장은 투기 혹은, 그러니까 일단 전제,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건 사실 투기 요인이 좀 있다. 네. 그리고 투기를 잡는 데는 종부세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 음흠. 거래세보다, 네. 양도세보다 그 기대가 있어요. 특히 강한 지지층에. 음흠. 그러니 사실 저는 고가 주택의 무슨 최고 구간 만드는 거는 사실은 집값 상승하고 아주 직접적, 그러니까 시장 안정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런 걸 안 내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별거 없네. 예. 이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라도 할 그러니까-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진 않겠어요. 전 아. 생각이 좀 다른데. 예. 근데 핵심은 이 기대는 단기간에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제예요.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교수님 그러게요. 너무 금방 가네요. 너무 금방 가죠. 네. 예, 시간이 너무 짧아요. 늘 시간이 부족한데 7월 중순에 네. 그 백인 토론회, 그런 거예요? 부동산 정책 백인 토론회 이걸 하게 되는데요. 7월 중순이니까 그 전에 뭘 내게?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오세요. 아니 저 진짜 오늘 서울 올리스 때 나오는 거예요. 교수님 아유. 서울 오실 일 있을 때, 네, 그래요. 또 들러주세요. 부동산 문제 금방 안 끝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최 교수님하고 시리즈로 이 경제 정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좀 학습이 될 것 같고 어떻게 볼 것인지에 아니 대해서 저는 정책 토론. 되게 그 보수적이고 그런 견해에서 욕을 많이 먹어서 예. 그런 긴 한데, 제가 사실은 교수님 진보학자 아니었어요? 아니 뭐 모든 거에 진보적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렇죠. 저기 네. 우리 장윤선 선배님의 개인적 인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너무 차비도 안 감사해요. 나와요. 네. 차비 드릴게요. 하여튼간 뭐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약간 어떤 토론이 진행이 될지 저희도 조금 견적이 나오는 대로 또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